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아휴,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또 이 개념이 시험에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좀 막막할 때가 있으시죠. 특히 양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 방대한 이론 중에서 핵심을 딱 짚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 바로 그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올라온 쿨롱의 법칙 관련 기출문제 풀이 포스팅, 이걸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이 실제 시험에 나올 법한 그런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쿨롱의 법칙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랑 같이 이 내용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꿀롱의 법칙. 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죠. 그러면서 동시에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도 꾸준히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공식을 그냥 외우는 걸 넘어서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죠. 오늘 학습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쿨롱의 법칙에서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그 정전력의 크기, 이게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관련 객관식 문제에서 절대 혼동 없이 정답을 딱 고르는 그런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답만 맞히는 게 아니라 왜 그게 답인지 그 원리를 파고드는 시간.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블로그 포스팅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죠. 쿨롱의 법칙에서 두 개의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성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근데 선택지를 보면 비슷한 말들이 막 조금씩 꼬여 있어서요. 정확히 모르면 이거 틀리게 딱 좋게 생겼어요. 자, 그럼 첫 단추부터 한번 제대로 끼워보죠. 블로그 포스팅도 이 문제로 시작하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정전력의 크기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 이걸 정확히 아느냐는 거죠. 전문가님, 우선 쿨롱의 법칙이 대체 무엇인지 그 기본 개념부터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전력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또 뭔가요? 네. 좋은 시작입니다. 쿨롱의 법칙은 그 프랑스의 물리학자 샤를 드 쿨롱이 발견한 법칙인데요. 두 개의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인 힘, 그러니까 정전연력, 일렉트로스태틱 포스의 크기를 설명하는 아주 기본적인 물리 법칙입니다. 여기서 점전화, 포인트 찰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전하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 크기 자체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마치 지도에서 도시를 그냥 점 하나로 표시하는 것처럼요. 크기는 무시할 정도로 작은데 전기를 띤 알갱이 같은 거군요. 그럼 그 알갱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정전력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정전력이라는 건요. 두 점전화가 서로 밀어내는 힘, 측력이라고 하죠. 아니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힘이 작용하는지는 두 전화의 부호,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 달라지죠. 만약 두 전화의 부호가 같다면요.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하고요. 부호가 다르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군요.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것끼리는 끌어당긴다. 이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쿨롱의 법칙은 이 힘의 방향보다는 크기에 대한 이야기인 건가요? 정확합니다. 쿨롱의 법칙은 바로 이 밀거나 당기는 힘, 즉 정전력의 크기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이게 시험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강조하듯이 크게 보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 요소. 드디어 문제의 본론으로 들어가는군요. 블로그 설명에서도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엄청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 요소는 뭔가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두 점전화의 전하량입니다. 각 점전화가 가지고 있는 그 전기적인 양, 즉 전하량의 크기가 중요해요. 쿨롱의 법칙에 따르면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의 크기는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곱에 비례한다. 잠깐만요. 곱셈이라는 건 둘 중 하나라도 커지면 결과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전하량이 두 배가 되고 다른 쪽은 그대로라면 힘도 두 배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양쪽 전하량이 각각 2배, 3배씩 커지면 곱하면 6이니까 힘은 총 6배로 강해지는 거고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그 곱셈 관계가 중요합니다. 각 전하량이 클수록 서로에게 미치는 전기적인 영향력이 커져서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 두 전하 중에 하나의 전하량이라도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면 무조건 0이 되죠. 네. 따라서 전하량이 없는 물체와는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당연한 결과도 이 곱에 비례한다는 관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와, 곱의 비례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까지 담겨 있군요.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전하량이 커지면 힘도 세진다. 그럼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뭔가요? 이게 좀 더 헷갈리는 부분 같은데요? 맞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두 점전하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힘의 크기가 단순히 거리에 비례하거나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쿨롱의 법칙에 따르면 정전력의 크기는 두 전하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아, 반비례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지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그냥 거리가 아니고 거리의 제곱이죠? 그 제곱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나요? 여기가 정말 궁금하네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제곱이 쿨롱의 법칙을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 중 하나예요.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힘의 크기가 급격하게 아주 빠르게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처음보다 2배 멀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거리가 2배 멀어진다? 그럼 힘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그냥 반비례면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2배가 되면 거리의 제곱은 2의 제곱, 즉 4가 됩니다. 힘은 이 거리 제곱 4에 반비례하므로 원래 힘의 4분의 1 크기로 줄어드는 겁니다. 절반이 아니라 4분의 1로 팍 줄어드는 거죠. 헉, 거리는 그냥 2배 멀어졌을 뿐인데 힘은 4분의 1로 줄어든다고요? 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약해지네요. 그럼 만약에 거리가 3배 멀어지면? 거리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9. 그럼 힘은 원래 9분의 1로 약해지는 거군요. 세상에. 맞습니다. 거리가 3배 늘어나면 힘은 9분의 1 토막이 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거리가 가까워질 때는 힘이 무섭게 강해져요. 만약 거리가 처음에 절반, 2분의 1로 줄어들면 거리의 제곱은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이 됩니다. 힘은 이것에 반비례하니까 원래의 힘의 4배로 강해지는 거죠. 거리가 3분의 1로 줄면 힘은 9배로 강해지고요. 와, 제곱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극적인 차이를 만드는군요. 가까울 땐 엄청 강하고 조금만 멀어져도 급격히 약해진다. 이게 바로 제곱의 반비례의 효과군요. 그렇습니다. 이 제곱에 반비례하는 성질을 물리학에서는 역제곱 법칙, 인버스 스퀘어로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자연계의 기본적인 힘 중에 상당수가 이 법칙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만유인력, 즉 중력도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빛의 밝기 역시 광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지고요. 즉 쿨롱의 법칙은 전기력난의 아주 독특한 법칙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제곱 법칙. 아, 뭔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중력이나 빛도 그렇다니 이 제곱의 반비례가 생각보다 더 중요한 자연의 원리였네요. 이걸 알고 나니까 쿨롱의 법칙이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면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오래 남고 또 개념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파악한 두 가지 핵심 원리, 즉 두 전야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 이걸 가지고 다시 블로그 포스팅에 나온 객관식 문제의 선택지들을 한번 꼼꼼히 분석해 볼까요? 이제 정답이 명확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네, 블로그 포스팅에 제시된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선택지가 4개 있죠. 1. 두 전자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자량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2. 두 전기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기량 사이의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 3.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4. 두 전기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기량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일단 우리가 확인한 핵심 원리는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였죠. 이걸 기준으로 보면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고 말하는 2번하고 3번은 확실히 틀렸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번과 3번은 반비례 관계를 비례 관계로 완전히 잘못 설명하고 있음이 명백한 오답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약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강해진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핵심 개념만 알아도 이 두 개는 바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1번과 4번인데, 이 둘은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요?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핵심 내용은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뭐죠? 자세히 보니까 용어가 다르네요. 1번은 전자량이라고 했고 4번은 전기량이라고 했어요. 3번에서는 전하라는 말도 썼고요. 블로그에서는 4번을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용어 차이가 중요한가요? 네, 이 부분이 시험에서 은근히 헷갈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전하 또는 전하량, 그리고 전기량. 이건 사실상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쿨롱의 법칙에서 다루는 그 기본적인 물리량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들이죠. 반면에 전자량은 말 그대로 전자의 전하량을 좀 특정해서 말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기량이나 전하량이 더 넓은 의미의 표현이고 전자량은 그중에서도 딱 전자의 전하량만을 콕 집어서 말하는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습니다. 쿨롱의 법칙은 전자,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양성자, 플러스, 이온 같은 다른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에도 모두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이거든요. 따라서 법칙을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전자량보다는 전기량이나 전하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또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두 전기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기량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가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명확해졌네요. 일반도 내용은 맞긴 하지만 쿨롱의 법칙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전자량이라는 표현이 너무 한정적이라서 가장 정확한 답은 4번, 전기량을 사용한 것이군요. 아,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렇게 가장 정확하고 일반적인 용어를 선택하는 능력도 중요하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미묘한 용어 차이로 정답과 오답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확한 용어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에서 참고자료로 제시된 다른 웹사이트들의 기출문제들을 보더라도요. 결국 이 곱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라는 핵심 원리와 정확한 용어 사용, 이걸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 정리,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쿨롱의 법칙 관련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전기량 또는 전하량의 곱의 비례, 그리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이군요.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면 정의를 묻는 문제는 정말 자신 있게 풀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문장 전체를 막 달달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 핵심 관계를 이미지처럼 기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전하량이 커지면 힘도 비례해서 커진다. 거리가 멀어지면 힘은 제곱에 반비례해서 확 약해진다. 이렇게 말이죠.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포스팅을 통해서 쿨롱의 법칙이라는 전기 이론의 아주 중요한 기둥 하나를 확실하게 세워봤습니다.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두 점전하 사이의 정전력은 두 전기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네, 오늘 우리 다 함께 살펴본 것처럼 쿨롱의 법칙 관련 문제는 주로 그 정의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이 핵심 관계, 곱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이걸 놓치지 않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 특히 그 제곱 때문에 거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힘이 확확 변하는 그 느낌,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힘이 4분의 1, 3배 멀어지면 9분의 1로 줄어드는 거요.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훨씬 잘 와닿는데요? 아주 좋은 학습 태도입니다. 그렇게 원리를 곱씹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쿨롱의 힘, 즉 정전력이 우리 주변의 어떤 현상들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주변 현상이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정전기. 겨울에 옷 입고 벗을 때 파부박 하고 튀는 거요. 그것도 쿨롱의 힘 때문인가요? 건조하면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아주 훌륭한 예시예요.
정전기 현상의 말로 쿨롱의 힘이 우리 일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옷감 같은 게 마찰하면서 표면에 전하가 불균형하게 쌓이게 되고요. 이 과잉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나 청력 때문에 따끔거리거나 물체가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아, 그래서 건조하면 전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표면에 더 많이 쌓여서 정전기가 심해지는 거군요. 와. 맞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에 물 분자가 전하를 좀 중화시키거나 이동시켜서 정전기가 덜 생기죠. 또 다른 예로 먼지가 TV 화면이나 가구 표면에 유독 잘 달라붙는 현상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지 자체는 매우 가볍지만 표면의 미세한 전하와 먼지 입자 사이의 그 정전기적 인력, 즉 쿨롱의 힘 때문에 생각보다 강하게 달라붙는 겁니다.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제곱의 반비례의 원리에 따라서 힘이 꽤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와, 그렇게 연결 지으니까 쿨롱의 법칙이 시험지에만 있는 그런 딱딱한 공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있는 살아있는 원리처럼 느껴지네요. 먼지가 붙는 이유까지 설명이 되다니 신기합니다. 바로 그런 연결고리를 스스로 찾아보고 고민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학습입니다. 왜 특정 현상이 일어나는지 쿨롱의 법칙이라는 렌즈를 통해 한번 해석해보는 거죠. 이런 탐구 과정이 지식을 더 깊고 오래 기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배우는 즐거움 자체를 느끼게 해줄 겁니다. 시험 합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재미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쿨롱의 법칙에 대한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전기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학습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노력하셔서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